그 다음 소식으로는 이해찬 전 총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이제 호치민에 갇혔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못 찾으셨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최근에 한번 보신 적 있다면서요? 네, 1월 초에 제가 사실은 뭐 중요한 일일 때마다 가서 의논을 드려요. 이번에 출판 기념회도 하고 출마한다는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추천서 좀 써달라 해서 추천서도 받았는데 1시간 정도 1월 초였죠. 한 20일 전쯤에 1월 초쯤에 그 남산 밑에 있어요. 그 저 민주평통 사무실. 민주평통 사무실이 수석 네. 부위원장에 가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항상 보면은 뭐 좀 이제 남북 관계가 좀 돌파구가 없다. 대화 통로가 전혀 없다. 원래 김성애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만났더니 김성애가 자기 안부를 좀 물어보더라 그러면서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해외 그때도 아마 제가 이렇게 좀 사진 일어서서 찍을 때 이렇게 좀 잡아드렸는데 혼자서 이렇게 막 걸어가고 이 정도는 안 돼요. 손을 이렇게 붙잡아 드리고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조금 자세가 좀 불안하시니까 손을 꼭 세게 붙잡으셔서. 아이고, 근데 그랬구나. 외국에 그때도 이제 외국에 간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외국 가셔 말은 못했어요 제가 말은 못했고 왜냐면 내심으로는 네, 가실 수 있나 이렇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좀 그렇게 돼가지고 좀 그래요. 아유 너무나 진짜 민주진영이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 노영희 후보자는 이제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과거에 이렇게 같이 뵈셨던 기억들이 좀 나신 모양이더라고요. 네, 꽤 자주 뵀었어요. 아, 그래요? 식사도 여러 번 했었었고 사모님하고도 자주 만났었고. 아 사모님하고도 네, 제 팬이라고 그러시면서. 네. 그랬구나. 그리고 예. 그 이재명 대통령 장남 그 결혼하실 때도 그때도 뵀었었고 또 다른 방송 출연할 때도 같이 뵀었었고 그랬는데 그때 그 뭐가 그랬냐면 몸이 되게 안 좋으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좀 괜찮아졌어요 중간에. 아 중간에 좀 예, 나아지시고 예.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 작년 결혼식 때는 되게 안 좋으셨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 뵀을 좀 괜찮아졌어요.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건강이. 그래서 원래는 이번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해서 술도 드시고 막 또 그랬어요. 아, 원래 술을 중간에? 되게 좋아하셨는데 중간에 술을 안 드셨다가 음. 또 이제 최근에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또 좀 드시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안 좋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고 아, 정말로 정확히 예. 아시네요. 왜냐면 술을 네. 사실은 그 사모님은 계속 술을 말리세요. 네, 못 드시게 하죠. 어제 근데 가서 물어봤을 때도 요즘 약주 하세요 그랬더니 드신대요. 담배도 하세요. 담배도 하신대요. 담배도 담배 원래 많이 피우시는 담배 원래 많이 분이잖아요. 피우시는데 예. 술을 이렇게 사실은 좀 조금 자제했으면 어떨까 하는 다 주변 사람들이 좀 음.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 베트남 가신 분 중에도 같이 간 분 중에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이제 소통을 좀 했어요. 네. 사모님하고도 좀 전화를 했는데 좀 전에 알았어요. 얼른 나기 전에도 알았고 그다음에 상태도 좀 들었는데 이미 그 약간 베트남에서 이미 상태가 별로 안 좋으셔서 아 옮길 병원에서 네. 병원을 갈 때부터 이미 예. 많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 아이고 고인을 이제 추모하는 분위기가 그래도 굉장히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찬 전 총리하면 생각나는 게 별명이 정말로 여러 가지인 분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일단 좋은 별명은 선거하는 사람 정치인이니까 킹메이커, 선거의 제왕 이런 별명들이 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해찬들, 찬들이 형, 해찬홍 이런 것들을 이름을 딴 것들을 많이 불렀던 것 같고 총리하실 때는 워낙 이렇게 성미가 그래도 좀 있으시다 보니까 버럭 총리, 호통 총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이해찬 전 총리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해찬 세대라는 말까지 아 나왔습니다. 맞아 이해찬 세대 교육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음. 네, 그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변화를 뭐 그건 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해찬 세대는. 아니 근데 그쵸, 그게 그거 요즘은 약간 교육계에서 또 좋은 표현으로 많이 네, 그러니까 안 좋은 표현을 어른들이 많이 네. 썼는데 그 세대가 네.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이해찬 세대거든요. 일단 맞아. 얼마나 훌륭합니까? 맞아 해보시죠. 이해찬 지금. 세대.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진짜요? 국적을 분명하게 남기신 분이죠. 아이고. 네. 아 그렇군요. 예. 일단 이제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은 워낙 선거를 잘하시는 걸로 정평이 나 그렇죠. 계셨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민주진영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4명의 대통령이다. 이해찬의 손을 거치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이제 제일 그 좀 약간 최근에 가장 대단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안이었죠. 그때 아마 2018년도인가 그때 경기도에서 나오면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당에서 거의 탈당 축출
속출되다시피 사실은 맞아요.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막아준 사람이 이해찬 전 음. 총리였고 그러면서 결국은 든든한 아군으로 이제 이분이 뒤에서 바람막이를 해줬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얘기를 해봐가지고 알면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텐데 왜 아무도 이 사람 도와주지 않냐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해찬 계라고 불리우는 정치인들이 많이들 친명으로 사실은 돌아서고 그랬구나. 도와주게 된 계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친 이해찬계 사람들에게 공천 관련해가지고 또 원성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때 막 공천 못 받거나 내지는 뭐 좀 문제된 사람들이 막 저한테도 막 여기 섭섭하다고 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었어요. 이번 총선 말고 저번.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본인의 큰 그림 속에서 이 사람은 되는 사람, 이 사람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기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 이렇게는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가끔 많이 뵀어요. 1대1 독대를 많이 벌어보면 가끔 이제 그 처음 선거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의 첫 선거. 관악했을 때 김종인하고 붙었잖아요. 88년 그 선거. 김종인하고 13대 국회의원 붙어서 선거. 그때 예. 그래서 김종인이 나중에 비대위원장 할 때 컷오프 시킨 그 악연이 그까지 이어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예. 세종에 가서 무소속으로 됐잖아요. 근데 이분이 선거를 7번 했는데 7번 다 이겼거든요. 7전 7승.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항상 그래 얘기하다 농담으로 선거를 어떻게 하면 지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 어떻게 하면 하면 지냐? 어떻게 하면 선거를 질 수 있냐 이런 얘기해요. 진짜 그러면 웃기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야 지금 아니 본인이 입증했잖아요. 7번 나와서 그때 사실 김종인은 거의 뭐 경진 뭐 수석 엄청 거물이었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물론 이분이 뭐 호남 기반도 아니고 관악이 원래 호남 사람들이 많은데 서울대 나오긴 했지만 약간 신인이었거든요. 3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36이었나 36인가 그랬어요. 됐는데 해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때 선거할 때 그 들어보면 그 얘기할 때가 사모님하고 그 이해찬 총리님이 제일 얼굴이 밝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야, 굉장히 88년 그때 그 시절. 그러니까 초짜고 그냥 뭐 제야 운동권이고 여기는 정치 거물이고 물론 뭐 서울대 나왔다 하지만 거기 원래 베이스가 청양 사람이기 때문에 호남이 아니잖아요. 호남이었으면 조금 더 쉽게 했겠지만 그래서 정말 곳곳에 다니면서 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오래 하세요. 그 얘기 되게 즐겁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어쨌든 누구든지 첫 등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뭐 되게 힘들게 하시고 아마 그 사모님이 선거할 때도 되게 막 그 상담도 많이 하고 사람들 뭐 5명 모이고 10명 모이고 20명 모이고 다 찾아가서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얘기 들었다 보니까 이해찬 총리만 대단한 게 아니고 사모님 함께 있는 대단해요. 사모님도 엄청나게 정력적이신가 보네요. 사모님이 진짜 발랄하시고 되게 에너제틱해요. 그래요? 그 옆에 가보면 그 맞아요. 예를 들면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수석 부회장은 조금 몸이 안 좋으시니까 사실은 이제 말씀을 막 크게 하시거나 뭐 이렇게 뭔가 좀 활발하게 못 하는데 사모님 진짜 소녀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모든 걸 일거수일투족이나 모든 걸 다 이렇게 컨트롤 해주시는데 이분이 안 계시면 당연히 이해찬 부회장, 수석 부회장 그렇게까지 더 잘 저도 못하셨을 거예요.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해찬 전 총리 컷오프 시켰잖아요. 네. 그때 씩씩하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분노? 막 이렇게 그런 게 그럴만하죠. 있으셨나 봐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밖에 있다가 더더군다나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불러 들어온 동이. 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가 막혀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으로 세종 가서 출마를 하신 건데 그때 그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고 다독이신 분이 사모님이셨다고요. 야, 제가 알기로는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예. 사실은 그 2016년 선거가 그 전에 한번 쉬었죠. 쉽죠. 5번 하고 한번 쉬었기 때문에 네. 다시 선거 도전이라서 예. 본인 마음도 많이 흔들렸을 그럼요. 것 같은데 힘들어요. 그런 그 말 그대로 어려움 고난을 이겨내는데 사모님 역할이 네. 엄청나게 컸다는 거고 그리고 그 88년 선거 저도 찾아보니까 표차가 5천여 표밖에 안 났더라고요. 별로 차이 안 났죠. 네. 4% 포인트 차. 그렇죠. 말 그대로 신승 아닙니까 이게. 신인이잖아요, 신인. 그러니까, 신인이고 네. 잘 모르는 사람이고 뭐 지금처럼 막 미디어가 발달될 도 아니고 김종인은 그 당시는 엄청 뭐 잘 나간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 사모님 말씀을 하면 사모님도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세 하나 이거 돌아가는거나 상황 판단이 되게 정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총리님은 조금 약간 보면은 말씀처럼 약간 건강도 안 좋고 이러지만 그 사모님 가끔 한마디 옆에서 거들거든요. 약간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정확해요. 그 상황을 보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까지 네. 다 사실 이분들이 이재명 대통령도 막 잘 나갈 때 막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겪고 어려울 막 때. 탈당해라, 막 그렇습니다. 나가라, 네. 막 할 때 어쨌든 이분은 그래도 우리 당의 자산이다라고 지켜줬잖아요. 그게 그 쉽게 얘기하면 보는 눈이 있는 거거든요. 상황 네. 보는 눈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그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역할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지금 남북 관계가 잘 안 되고 근데 인적 네트워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김정은 아버지 세대, 김정일하고 같이 얘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그러니까 그 김성애나 이런 사람들 자기한테 좀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돌파구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외국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 민주평통이 해외 네트워크가 해외 다 네트워크가 돼 있잖아요. 있어요. 네. 거기가 또 남북 간에도 이렇게 하고 이래서 사실은 조금 무리수되었는데 외국 방문하는 게 좀 그런 의지. 그래서 일부러 가신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약간, 베트남. 일하러 가신 거죠. 일하러 그러니까 가신 그 거예요. 몸을 이끌고도 노구를 네. 잃고 가신 건데 그 이해찬 전 총리에게 김정옥 여사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김근태 전 의장에게도 인재근 의원이 있었고 그러니까 배우자가 사실은 버팀목이 돼서 오랫동안 지켜온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우리 그 누구야 김종인하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김종인과 이해찬과 김종인 어떻게 둘 다 킹메이커라는 네이밍은 비슷한데 스타일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뭐 평민당 예전에 민청학년 사건으로 네. 민청학년이 쉽게 얘기하면 뭐 운동권 중에는 제 1세대거든요. 민청학성으로 한번 투옥되고 김대중 내란으로 투옥되면서 이제 고문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문 후유증, 그러니까 김근태 돌아가신 거나 비슷해 봐요. 김근태 장관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워낙 많이 이제 혹독하게. 그렇죠. 고문 후유증이라는 64 얘기를 많이 살인가 해요. 그랬죠. 이거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두 분의 특징은 줄기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 역사,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을 쭉 지켜왔어요. 맞습니다. 네. 김종인은 뭐 언제는 뭐 박근혜 책사에 됐다가 뭐 민주당 와서 비대위원 했다가 뭐 사실은 중심이 없어요. 본인은 뭐 킹메이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냥 약간 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네. 정치 뭐라고 보지 그렇게 뭐 높이 평가하지 어떤 사람한테 별의 순간 뭐 달라요. 기본적으로 같이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네. 김종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베이스다 보니까 뭐 경제 민주화 이런 유행하는 이런 이제 정책적인 담론을 가지고 하는 반면에 이해찬 전 총리는 제가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만나거나 그 정치인들 통해 들은 얘기들 보면은 굉장히 민주 진보 진영의 장기 집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꿈꾸면서 오랜 장기적인 플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때 20년 장기 집권 얘기했다가 아 그때 그랬나요? 그렇긴 한데 저도 사실은 그때 만났을 때 1시간 중에 한 3분의 1은 그 얘기였어요.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 오래 집권하는 거에 아니, 대한 오래 민주 집권이 진영이, 아니라 예. 정권 재창출이 중요하다. 재창출이 해야 중요하다. 된다. 그러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선거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그렇게 진심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뭐 아주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4분 이렇게 갖고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도 정권 재창출이라는 거에 대해 굉장히 있었죠. 의지가 네. 있었고 본인이 보기에 그 말씀 하시더라고. 의지가 있었다. 굉장히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해야 된다는 의식이 아주 강했다. 근데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처럼 그런 의지가 아주 강하다. 자기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대화를 직접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하는 말씀도 잘 듣고 좀 수용성 있게 좀 받아들이세요. 어떻습니까? 약간 저를 좀 가짜않게 보시더라고요. 네, 딴거 없어요. 출마를 안 해요. 출마를. 그거는 출마해서 당선이 안 되는 걸 이상하게 하는 이상하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묻는 아니 분이니까. 죄송한데 출마해서 당선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출마. 아니 그건 이제 그분은 또 비례로 한 적이 없잖아요. 다 지역 나갔으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뭐 꼭 그건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찾아가면 다 조언을 해주세요. 아 다, 그렇구나. 네, 해주신 분이에요. 아 근데 너무 또 안 떨어져진 분이라서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아까 네.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크게 본인은 이제 워낙 줄기가 이제 굵고 네. 초창기 때부터 사실은 이 정치의 판에 뭐 정치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불의를 못 참고 뛰어들어서 결국 이 길로 본인의 이제 팔자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신이 보시기에는 저 어린 것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잘 모르면서 이제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뭐 꼭 그쵸. 저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큰 그림을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정치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 아젠다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큰 그림이 항상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이제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농담 그리고 농담도 되게 잘하시고. 아, 농담도 잘하시고. 네, 되게 유머스럽게 진짜 그렇구나. 친근하게 그런 거 되게 예뻐해, 그러니까 귀여워해 미안한 말이지만 되게 예뻐해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되게. 지금 보니까 그 정치인들이 이제 SNS 담벼락에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와의 여러 가지 이제 일화들 본인이 에피소드가 겪은 에피소드 올라오죠.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 출신이신데 최우규 이제 옛날 연설비서관이 올린 글이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건 기자할 때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이제 아마도 어떤 접점 때문에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선후배라 그랬다. 용산고. 그러니까 용산고를 나오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찾아가는 인연이 되다 보니까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화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소개한 일화가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만들기 전 얘기인데 예전에 이제 우리은행이라는 게 처음 생기니까 타 은행들에서 헷갈려 했다는 거. 예를 그치, 들면은 야 우리은행 종로 지점으로 보내 이러면은 진짜 우리은행 가라는 건지 예를 들면은 신한은행 가라는 거지 헷갈리더라. 이런 얘기를 최우규 비서관이 당시에 기자신문으로 이렇게 건네면서 이해찬 총리한테 다음에 당명을 지으면은 우리 당으로 지으세요 이랬다는 거. 그러면서 그때 한나라당이 뭐라고 욕할 때 우리 당은 정말 나쁜 당입니다 이렇게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 얼마 후에 웃더니 열린우리당이 탄생했다는 아, 진짜요? 거예요. 진짜요? 아 진짜로 본인이 쓴 거야. 아니 근데 그 우리은행은 네. 이게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에서 굉장히 유명한 판례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요? 다른 네. 은행들이 다 이의제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같은 이유로.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근데 결국은 이겨가지고 쓰게 된 건데, 아니 근데 우리 공화당도 있잖아요. 그 이후에 다 열린 것이 이제 우리라는 이름이다.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데 그럴 정도로 기자가 한 얘기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다가 정말 웃어가지고 그냥 웃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물론 모릅니다. 정확한 탄생 배경까지는 본인이 짐작컨대는 내가 장명에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그런 일화의 에피소드를 본인 담벼락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관악 일대에서 광장서적 이런 광장서적 맞아요. 그거 운영해서 유지하면서 그렇죠. 사실은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사상적인 무기들을 많이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서점이 나중에는 이제 뭐 고시 서적으로 유명해져. 그 전에는 사회과학 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있어요. 동생분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잘 헷갈릴 정도예요. 근데 뭐 먼저는 이제 총리님 먼저 하셨고 네. 나중에 정치하면서는 이제 동생이 와서 이제 그 서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사회과뿐만 아니라 그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옛날 289 정점에 있었는데 그 뒤 옆에 있었거든요. 네. 다 거기 가서 책 샀어요. 아,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책 사고. 상원서적 네.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서점을 하신 게 어찌 보면 이제 직업 가진 일이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인연을 맺은 분들, 뭐 조국 장관도 그때 인연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서점 그때 가서. 그렇죠. 인연 맺었구나.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네. 운동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그때부터 알고 지낸 어디나 예전에 보면은 학교 옆에 왜 서점 있죠. 하나씩 있잖아요. 네. 서점 주인. 딱 관계 광장서적, 알잖아요. 광장서적이 저도 사시 공부할 때, 광장서적. 그 동네에 있었었고 우리 네. 동네 광장서적이 이제 그 길거리 큰 그렇죠. 차도 옆에 이렇게 네.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독서실 같은 것도 있고 이제 되게 많잖아요. 위에 삼, 언덕 삼, 올라가면. 사층, 아니 언덕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자체. 3, 4층인가 막 그렇게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해찬이가 안 돼. 이해찬 동생분이 안 돼. 그래서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거기를 거쳐가지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소문이 한때 저 건물이 이해찬 건물이다. 이해찬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은 몇 번 물어봤어요. 아니 그 건물 총리님 건물이라고 다 사람들 알고 있는데 했더니 아이고 뭐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 뭐 임대구나. 임대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맞은편에 또 가고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점만 운영한 게 아니고 출판사도 했잖아요. 그 유명한 돌베개. 돌베개 출판사. 돌베개. 출판사 우리 맞아요. 저희 넷도 돌베개 그렇죠. 출판사 책 몇 권 읽어봤을 몇 거 권 아닙니까? 읽었죠. 대부분 다. 네. 저도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 돌베개 출판사 책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읽은 게 참 많은 게 첫 번째로는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평전 그렇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박세길이 쓴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그렇죠. 그거 다 읽어본 거고 아.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그다음에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런 책 다 돌베개에서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때 네. 당시는 뭐 사회과학 서적이라 할 수 있는 선생들이 대부분 거기다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다 그때 뭐 책 한 권씩 사서 책 살 돈 없으면 선배한테 뺏어서 사달라고 졸라서 했던 데인데 이분이 그래서 사실은 글 쓰거나 뭐 말을 하거나 이게 되게 또 정교하시고 직접 출판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1세대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사실은 운동하던 분들이 물론 뭐 그 이후에 막 이렇게 강남 학원을 간 사람도 있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출판사로 갔어요. 대부분 아 유입 기자로 게. 그렇죠. 예, 출판사로 가고 왜냐면 그 당시에도 이 그 운동하시던 분들은
말도 잘하지만 글도 잘 쓴단 말이에요. 뭘 써야 되잖아요. 유시민 항소에서 밥에 얼마나 잘 썼어요 감옥에서. 그 이후로는 지금 보면은 뭐 유시민의 글쓰기 뭐 이런 것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다 된 거예요. 물론 감옥에 가기 전부터 글을 잘 썼어요 유시민도. 근데 유시민 뭐 아시겠지만 두 개 계속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우리가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그 논리라든지 아니면 이걸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이 만든 게 보니까 되게 79년에 만들었는데 그 그러니까요. 당시면은 대단하신 거죠. 예.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회과학 서적이 안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럼 아마 대부분 일본이라든지 이런 책을 와서 번역하고 그렇게 많이 했을 거예요. 굉장히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 보니까 지금 윤석열이란 건 진짜 내란이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그 내란 예비했다는 혐의로 그때 또 징역 한번 갔다 오신 거 아닙니까? 이해찬 전 총리가. 이해찬 두 번이나 갔다 와서 두 번 가셨죠. 민청환경 때 한 번 가고 보니까 김대중 내란 내란 예비로 음모 때문에 한 번 더 때문에 가고 같이 이런 갔죠. 거였는데 아무튼 그런 역사에 비춰보면 이해찬 총리는 정말로 귀한 자산인데 맞아요. 이렇게 일찍 가셔가지고 너무 안타깝다는 안타깝죠.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 같고